지금부터 제2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의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이혜원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국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 당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께서는 당의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기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안영배 수석부위원장을 모셔서 이분으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련한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도록 추천을 해주셨고 지난 최고회의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당헌상 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오신 박명현 수석부위원장께서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보건위생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의결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서셔 분투하셨던 양건모 박사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이시면서 약사이십니다.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정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시고 광운전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혜원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4차 산업혁명 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의 앞다투어 투자도 하고 정부가 주도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지난번 법무장관의 발언에서 보셨듯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범죄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의 뒤떨어진 인식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앞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 다음 투기가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꽃을 활짝 피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배 수석위원장.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 목표이고 또 저희 바른미래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의 예.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왜 맡았습니다. 내가 이런 점을 예. 제가 이제 현재 3D 프린팅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오는 기술이고 요새 의료, 디자인,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과 접목시켜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신기술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는 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아주 상징과 같은 것이어서 이혜원 위원장님 또 안영배 수석 부위원장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합니다. 그 다음 우리 박명현 재국민위원회 수석위원장님 또 자기 경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해외에서도 한 10년을 살아서 재외국민에 대한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 계실 때도 재동포위원장을 했고 국민의당 우리 안철수 당대표 때도 재동포위원회 위원장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임명을 또
대표님한테 받았습니다. 사실 세계에 퍼져 있는 재동포 디아스포라 700약 50만, 40만, 50만요. 참 한국을 빛낸 얼굴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그 대통령 선거에는 저희가 1등은 못했지만 민주당 다음으로 재동포는 2등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저희 우리 바른미래당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에 저희 국민의당 이 재동포가 저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건모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원회 네, 오늘 보건위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양건모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또 행정학 박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또 노동운동, 시민운동, 학계 또 정부위원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건의료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건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 전국 곳곳에서 빈곤, 그다음에 현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효율적인 경영,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도 중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의 재정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 도움들을 받아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혜훈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가까이 좀 가주실까요? 임명장 이혜훈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이어서 임명장 안영배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4차 산업혁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2018년 11월 2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됐습니다. 임명장 강명현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재외공인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됐습니다. 다음은 양건모 위원장입니다. 임명장 양건모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5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저희가 지금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임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임명이 내용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언론 홍보를 위해서 2분, 3분, 4분씩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언론인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어요.
하태경 최고위원, 김수민 최고위원, 오신환 최고위원이 중국에서 열리는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중국에 가셨고 수요일까지 계시니까 수요일도 참석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 바른미래당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우선 당의 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는 우선 당 사무처를 비롯한 기관 조직의 통합에 주력했습니다. 이미 당은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분들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당직자들이 당을 살리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는 모습에 가슴이 저밈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직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첫째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직자들과 여러 차례 그룹별로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엊그제는 홍천에서 당직자 워크숍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사무처와 정책연구원의 통합으로 1차적인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1차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해서 159명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그동안 창당 이래 당을 지켜왔고 여러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애써오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을 위해서 출마해서 재정적 손실까지 감내한 지역위원장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통합의 이름 아래 보상은커녕 아무런 설명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위원장 자리를 일괄 사퇴시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당을 위해 지역위원장에 응모해 주신 전직 위원장들께 감사한 마음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직 위원장 여러분,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중도개혁의 새로운 정치 구도를 열어나가고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모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북 익산에서 원불교 종법사 이취임 대사식에 다녀왔습니다. 경산 종법사께서 퇴임 법문을 통해서 중도의 길은 그때 그곳에 알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를 아우르며 옳은 길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른 정책을 찾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자세입니다.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지향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우리 당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제와 인내도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정치사의 유례 없는 중도개혁의 큰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2% 후반대의 경제 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로는 국민 경제 심리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부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경지를 요구해 왔고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러한 자세가 장하성 실장의 개인적 견해라면 모르되 만약 이것이 대통령의 인식이고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로는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닙니다.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속하고 있고 고용은 9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G20의 실질 GDP 성장률은 1.0%인데 반해 한국은 0.6%로 반토막 수준입니다. G20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3.9%인데 반해 한국은 2.8%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여러 성장 동력들이 침체되어 있는 현실에서 유수의 국제기구, 국책, 민간연구기관, 해외투자은행, 경제전문가들 모두가 입을 모아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기업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경제의 기본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경제 관료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바꾸십시오. 무엇보다 청와대 기구를 줄이고 내각의 경제를 맡기십시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소득주도 성장위원회를 없애고 가능하면 이참에 정책실장도 없애십시오. 청와대는 경제수석 하나로 충분합니다.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부총리를 앉히고 그에게 경제 운영을 맡기십시오. 돌려막기 인사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석상대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언론 보도대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현재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됩니다. 제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과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이 편하게 생각하는 경륜가를 경제부총리에 앉히고 그에게 경제를 맡기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경제 운용의 첫째입니다.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원내 의원들께서는 국민의 혈세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청와대에 가서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꾸는 데 역할해 주시고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활성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시작됩니다. 저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제안을 해서 청와대가 수락을 해서 공식화되고 정기적으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함께 모였던 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회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협의체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협치를 위한 실질적 행동과 성과는 모두 바른미래당의 몫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막힐 때마다 다당제를 주도하고 협치를 선도하면서 결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노동개혁 등을 위한 여러 합의를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이번 경제 분야의 투톱 교체가 시장 존중주의자가 임명되어서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줄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철회 내지는 적용시기 유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금지 및 채용 비리를 위한 입법과제, 또 국정조사 문제, 방송법 개정 등 사회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이룰 내용들도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올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여당과 제1야당 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풀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많은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역량을 발휘하여 협상을 주도해내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과감하게 삭감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내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 중에서 성과가 없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의 공무원 증원 예산, 단기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고 각 상임위에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총 12조 원대의 삭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된 예산을 대신해서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복합적으로 된 것들을 단순화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 그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미래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종합 질의가 시작됩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일부터 바른 토론 배틀 이제 그 멘토 추천과 그리고 주제 선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에 많은 청년 인재가 영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회의에서 제가 민주당의 당원들, 특히 표창원, 손혜원 의원 등을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고조차 진행했고 그 답변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답변이 늦어지는 걸 생각하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돌아 나오는 답변은 언론인들과 원본 그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고를 진행했다는 말을 듣고 약 20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메일과 메시지 형태로 저에게 약 40건의 민주당원의 가짜뉴스 사례를 추가로 제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구글 코리아에 대한 협박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에서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그 콘텐츠의 기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를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그에 맞는 기준으로 신고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언론에게 그리고 1인 언론, 개인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고 저에게 들어와서 제발 민주당에게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는 콘텐츠 중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6년에 개성공단 폐쇄는 최순실이 시킨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이지만은 그런 기준 자체를 민주당에서 넓혀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신고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신고를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개인 유튜버에게도 재갈을 물려고 하고 구글 코리아에까지 협박을 하는 민주당과 정부를 보면서 개인이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을 통해서 신고하게 된다고 하는 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부의 개인 유튜버 탄압 그리고 언론 탄압에 있어가지고는 민주당이 물을 것은 꼭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DMZ 정부의 출발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아무도 보이지 않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걸 홍보 사진으로 내보낸 것도 오바였건만 한 수도 떠서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청와대 홍보물로 올렸습니다. 직접 나레이션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바가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청와대가 이 영상을 언론에 줄 때는 군사 보안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근데 정작 청와대 유튜브에 올라온 것은 모든 정보가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군사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방송사에서 이 정보를 처리 안 하고 그대로 노출시켰는데 방송사가 실수라고 얘기했다면 청와대는 이 일을 그냥 덮어줄까요? 또 심재철 의원실의 예산정보 유출건을 반추해보면 기재부는 심의원실을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이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임종석 실장은 군사보안 자료를 유출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예산정보와 군사정보 어느 것이 국가안보에 더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면 실수이고 남이 하면 범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해서 확실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와대의 기강을, 특히 안보에 대한 기강을 다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민평당이 이영주 의원의 음주운전 징계회의를 오늘 엽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은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살인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흘 후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유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니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주 의원 스스로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민평당이나 국회윤리위에서는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송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쓰는 젊은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불신을 주고 희망의 싹을 자르는 일입니다. 오늘 창호 친구들이 손 대표님 면담을 온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